2016년도 1회 임상심리사 2급 필기 5번째 마지막 과목 심리상담입니다. 81번을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어머니 역할처럼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를 설정했는데요. 상담자는 부모 같은 역할, 그리고 내담자, 클라이언트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이런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죠. 전형적으로.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이 버텨주기, 홀딩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내담자를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런 버텨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2번에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화에 관련된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학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고요.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가져서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고 계속적인 실패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의가 산만하고 과업지향적이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업지향적인 것은 학습 부진화의 반대말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부진화의 반대말, 학습 과진화, 영어로 오버의 뜻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성취를 많이 하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과업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학습 부진화의 특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3번에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중에서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은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저항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저항을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에 억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자아 상태에서 견디기 어려운 어떤 좌절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억압해 놨는데 그 억압된 내용을 통찰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끌어내는 과정은 눌러놓은 이유가 있는데 억압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순간 무의식과 의식에서는 다시 끌어내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그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의식에 있는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통찰하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은 당연히 나타나고 오히려 저항이 있는 것이 치료의 시작과 출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저항이란 내담자가 상담에 협조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담 약속을 어긴다거나 자, 근데 이것이 의식적인 것만이 아니어서 무의식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큰 내용이어서 상담 약속을 어기는데 이것이 내담자가 마음먹고 내가 이번엔 꼭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무의식이 억압된 내용이 끌어내지지 않으려는 경향 중의 하나로 무의식적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생각, 감정, 경험 등을 드러내지 않거나 상담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사소한 이야기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항의 한 형태고요.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의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자각하게 되면 불안이 유발되는데 이때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역동성이 곧 저항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숨겨진 내용들이 상담 과정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담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저항을 이겨내고 무의식에 있던 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통찰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저항은 상담의 진전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담자 내담자의 저항 이유를 지적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4번에 정신분석 상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번
5가지 과목 중에 이 5과목이 가장 평이한 내용들의 출제 수준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평균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 평이한 문제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전위 분석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내담자에게 현재 관계에 대한 과거의 영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중요했던 과거의 어떤 인물로 상담자를 그런 인물처럼 대하는 것, 그런 느낌,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담자의 과거에 중요했던 인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담자의 엄마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번 가정한다면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엄마가 지금 내담자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상담자는 엄마처럼 느끼고 엄마에게 보였던 관계, 엄마에게 보였던 느낌, 행동을 상담자에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이인 건데요. 이 과정이 전이인 건데 이걸 분석하면 내담자와 엄마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출발점과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에게 현재 관계에 대한 과거의 영향, 즉 과거에 중요했던 엄마의 영향을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5번에 X린 또는 X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X린의 비지시적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자가 갖추어야 될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X린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면 비지시적 놀이치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여기에 원칙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자는 아동과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다인데요. 자, 이것은 85번 보기에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치료자는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보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치료자는 아동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영해 주어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돕고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치료자는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치료자는 아동의 행동이나 대화를 이끌지 않고 아동의 주도에 따릅니다. 치료자는 치료가 점진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서둘러서 치료를 재촉하지 않고요. 치료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자, 이것이 4번의 보기에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의 보기가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해당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원칙은 3번에 가능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만 아동의 행동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엑슬린 경우에도 언어와 비언어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텐데 그 내용이 뭐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85번에. 자, 86번에 REBT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EBT 상담자들이 탐색, 자유토의 통렬한 비난, 해석 등 보통의 상담 기법에서 첨가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정답은 1번이어서 구조화는 뭐 거의 모든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REBT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직면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구조화가 더 가까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면과 교화, 재교육. 교화라는 단어가 indoctrination을 번역한 단어인데 이게 주입식 교육의 의미입니다. 뭐 이거 암기하세요. 뭐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REBT, 그러니까 앨리스의 관점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떠오를 때 정말로 그럴까라는 질문을 기계적으로 던져보세요 라고 주입한 겁니다. 뭐 내담자가 동의했던 안 했던
주입식 교육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떠오를 땐 정말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이제 교화에 해당합니다. 87번에 직업상담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직업상담, 직업창출, 직업정보 분석,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자, 이것은 뭐 상식에 근거해 봐도 직업상담원이 직업을 창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직접 만들어내지는 않죠. 정답은 2번이 해당되지 않는 것의 답입니다. 88번에 다음 중 상담 목표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 과정 목표와 결과 목표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담의 목표 그러면 결과 목표에 익숙해 있습니다만 과정 목표를 별도로 설정할 때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 과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에 필요한 상담 분위기의 조성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과정 목표에 대한 결과의 1차적 책임은 그래서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있기보다는 물론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상담자에게 이런 상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 여기엔 라포 형성, 감정이입 및 긍정적인 존중, 편안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과정 목표로서 상담자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과 목표는 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입니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나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구체적, 객관적, 수정 가능해야 되겠고요. 중간에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행동, 뭐 군사적인 그런 과정을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한 건 끝까지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자신감 있는 자기 주장, 계획성 있는 생활 등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자, 과정 목표는 내담자의 변화에 필요한 상담 분위기 조성과 관련됩니다. 과정 목표에 대한 결과는 내담자가 아니고 상담자의 책임이 더 1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목표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관련이 되겠고요. 결과 목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9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치료와 관련됐을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개입은 인데요. PC방에 다녀온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하죠. 상담의 목표를 부모님과 의논한 후에 상담자가 정해준다. 자, 이것은 뭐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보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상담자, 그리고 부모와 함께 결정한 것이 일반적인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상담 과정에 어머니를 조력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일상생활 과정을 관찰하고 개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관리 훈련시키는 것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적합하지 않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0번이고요.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인데요. 벌 받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벌을 받은 상황을 가능한 한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벌은 그 강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벌 받은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즉각적으로 벌을 주는 것, 뭐 하루 이틀 후가 아니고.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행동주의적 기법에서 큰 두 가지 흐름은 결국은 강화와 처벌입니다.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 행동을 바꿔낼 거냐, 심리 내면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축인 처벌, 벌에 대한 우리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논란들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현재에는 강화를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지 벌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냐 하면, 벌은 공포 같은 부정적 정서적
부정적인 정서적 산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행동 수정, 군대에서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은 물론 군대에 갔다 오시지 않았겠습니다만 대부분 군대에서 사실 구타를 하면 인간의 행동은 변합니다. 힘들더라도 행동이 변하는 게 낫지 맞는 걸 견딜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 처벌에 의해서 분명히 효과적으로 수정됩니다. 그것이 뭐 인간적인 바람직함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때리면 변합니다. 군대에서 아마 남자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자, 근데 행동은 분명히 변화하는데 벌은 공포 같은 부정적 정서적 부산물을 동반해서 이게 과연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에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할 거냐에 논란이 있죠. 벌은 단순히 행동을 억압할 뿐 벌의 위험이 제거되면 행동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떠든 아이들을 체벌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꼭 체벌이 아니라 어떤 벌을 가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있으면 조용해지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돼서 떠들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벌은 유기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할 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지시하지 않는 것.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만 지시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을 동반하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벌만 적용이 될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이 증가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난이 있습니다. 벌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건 본인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격성도 증가시키는 또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관련된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벌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벌을 받을 상황을 가능한 없애도록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고, 자, 보기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바람직한 상반 행동을 하도록 조건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안 해야 될 행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행동 무엇인가 그런 상반 행동을 같이 병행을 해드리겠고요.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벌을 선택합니다. 반복되는 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두겠고요.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그 앞에서 논란이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더 강하게 결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 받을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즉각적으로 벌을 주겠고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말해주는 것도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자, 정답은 90번의 정답은 3번에 벌은 그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91번을 보겠습니다. 사이버 상담의 발생과 미래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이버 상담은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인데요. 자,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전화 상담은 자살 방지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이 됐었는데요. 사이버 상담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급속도로 인터넷 같은 그 매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어떤 특정 목적, 이런 이슈를 가지고 출발했던 게 아니었고 서서히 증가하는 확산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뚜렷한 목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상담자들은 전문성과 윤리성 등을 통제하고 관련 체제가 필요하겠고요. 전문화를 위해서 기존 면대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는 상담과는 새로운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는 것. 기존의 면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담자군이, 사실은 전화 상담도 꺼리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이 사이버 상담의 경우는 익명성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더 많은 내담자군이 출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2번을 보겠습니다.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 중에서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공감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인데 여기서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입니다.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을 denial,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할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물어주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부연해보면 성피해자 심리치료 초기 단계의 유의사항입니다. 피해자인 내담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치료관계 형성에 힘써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고요.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그 내담자가 주도권을 줌으로써, 자, 앞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주도로, 상담자가 지나치게 많은 질문 던지기보다 내담자 기준으로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줌으로써 상담자가 주도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내담자의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물론 필요하겠고요.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합병증 등을 파악하는 것, 내담자가 성폭력 피해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에 일단 수용하고 부인을 허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9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진로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자, 이것도 너무 상식으로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직업색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 능력이 함양, 4번에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함양, 일반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진로 상담이 상급 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진로 상담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